아빠가 우리 혜선이 보러 자주 올게. 그러니까 우리 혜선이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아빠는 마지막 짐인 트렁크에 지퍼를 닫으면서 저를 보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무표정으로 그런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전화해도 돼. 알았지? 저를 꼭 끌어안으시고 온 그 트렁크를 끌면서 집 현관문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현관문을 다시는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죠. 그날이 집에서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빠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엄마는 식탁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어요. 제가 옆에 있든 없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종종 두 분이서 다투시긴 했었는데 그 이유가 엄마의 낭비벽과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기를 치장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고 늘 사랑에 목말라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결혼했지만 자꾸 다른 남자들에게 여지를 두는 그런 사람이었죠. 고등학생 때 그 사실을 알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엄마가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안 건 17세 제 인생에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사실이었죠. 네 아빠한테 연락 온 거 없어? 아빠한테 또 전화했어? 왜? 또 돈 떨어졌어? 얘는 내가 너 키우고 있잖아. 네 밑에 들어가는 돈은 뭐 땅 파서 나오니? 너 지금 그거 입고 있는 거, 먹는 거 그거 다 돈이야. 당연한 걸 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니?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제법 큰 돈을 받고 있는 걸 아는데도 엄마는 그 돈이 모자랐던 건가 봐요.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달라며 아빠한테 연락을 했고 그때마다 이유는 저였지요.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고 2년 뒤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동생이 생겼죠. 저의 배다른 동생이었죠. 아빠가 엄마와 나를 두고 새로운 가정을 가지겠다고 했을 때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겨우 중학교 2학년, 안 그래도 예민해질 시기에 부모님의 일까지 더해지니 세상 살맛이 안 났어요. 그때는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참 철없을 때였지만 그만큼 그땐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새엄마를 만났던 날이 생각납니다. 엄마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 긴 머리에 단아한 인상을 가진 엄마와 정반대의 느낌이었어요. 안녕, 네가 혜선이구나. 아빠한테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새엄마가 될 여자분. 그날 셋이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헤어지고 집에 와서 다 개원했어요. 식사하는 내내 얼마나 불편하던지 힘들게 속을 비워내고 방에 누워있는데 엄마는 제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죠. 그 여자 어떻게 생겼든 엄마보다 이뻐? 옷은 뭘 입고 나왔는데 네 아빠가 그 여자한테 잘해주디? 엄마, 나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 나 좀 가만히 두면 안 돼? 비싼 소고기 먹고 왔으면서 속이 뭐가 안 좋아? 어서 얘기 좀 해봐. 엄마, 좀! 자기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으면서 뭐가 그리 궁금한 건지 결국 그날 엄마한테 버럭 화를 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헤어진 전 남편과 재혼할 여자한테 뭐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빠는 그 여자분과 재혼을 하셨고 가끔 아빠를 만날 때면 아빠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가?
그런 아빠를 볼 때면 저는 어김없이 불편했습니다. 나랑 엄마는 고통 속에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행복을 찾아 떠난 것 같아서요. 저 따위 어찌 살던 자기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이혼 후 저의 학창시절은 온통 불행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죠. 공부도 할 맛이 안 나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남자한테 기대서 살지 않을 거야. 남자한테 빌붙어서 사는 기생충 따윈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말반을 했었거든요. 편의점에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각지어서 열 맞춰서 정리하는 게 어찌나 재밌던지 왠지 마음의 안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없는 시간에는 늘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혜선아, 매번 그렇게 정리 안 해도 돼. 네, 사장님.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서요. 우리 혜선이 덕분에 매장이 반짝반짝 빛난다. 고맙다. 악덕 점주들도 많다고 하던데 다행히 제가 일하던 편의점 사장님은 너무나 푸근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저에게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엄마 아빠도 안 해주던 칭찬을 생전남인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더 잘하고 싶었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히 대했습니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편의점 매출이 올랐고 사장님은 저에게 따로 인센티브도 챙겨주시고 그러셨어요. 일하는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쁨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결국 그 습관은 저의 평생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수능을 앞뒀지만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어요. 어차피 공부에 큰 뜻도 없었고 집 근처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은 되는지라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빠한테 따로 용돈을 받기도 했고 주말엔 일하느라 친구들도 덜 만나고 그랬더니 돈 쓸 데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기에 편의점 알바비를 고스란히 모았는데 졸업할 때쯤에는 제법 돈이 모였어요. 통장에 찍힌 돈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처음엔 돈을 모으는 게 더뎠는데 차곡차곡 쌓이니까 어느새 돈이 많이 모였어요.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엄마한테도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기에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아빠가 새엄마랑 이복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넷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날도 고기를 먹으면서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아빠의 새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늘 불편했습니다. 이제 3살이 된 이복동생한테 고기를 먹인다고 정신없는 새엄마, 그 둘에게만 시선이 고정된 아빠. 이럴 거면 오지 말지.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네. 아빠한테도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평일이라서 당연히 안 올 줄 알고 얘기를 안 했더니 결국 음식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상황이 온 거였죠. 겨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드디어 헤어지는 순간, 엄마 요즘 만나는 남자 생겼니? 엄마 뭐 하고 다니는지 나 모르는데? 그래, 졸업 축하한다. 네 통장에 용돈 넣어놨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해. 알았지? 대답하지 않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에 등을 돌려 자신의 또 다른 가족에게 가버리는 아빠. 부모님이 헤어지던 날부터 줄곧 저에게 등을 돌리는 아빠였어요. 그날따라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행여나 그 눈물을 그들이 눈치챌까봐 저는 재빨리 아파트 입구로 뛰어들어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계단으로 15층 집까지 올라갔어요. 다행히 집안에는 엄마가 없더군요.
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그날 쏟아져 나온 거겠죠. 실컷 울고 나니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속은 후련했습니다. 덕분에 또다시 무표정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낼 수 있었어요. 대학은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무 과에 들어갔지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르바이트는 계속 되었어요. 오히려 더 일을 늘렸죠.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계속하고 평일엔 커피숍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통장에는 어느새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고 통장에 그 돈이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역시 믿을 건 돈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럴 때쯤 엄마는 남자친구가 또 바뀌었어요. 종종 남친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돈 좀 있는 남자를 만났는지 못 보던 물건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엄마한테 신경을 딱 끊고 살았기에 저랑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알바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웬일로 아침에 일어났더라고요. 아침은 먹고 나가는 거야? 시리얼 먹었어. 지 집에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얼굴은 좀 보고 말하지. 안 하던 짓을 하니 나한테 뭐 용건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말없이 쳐다보고 있으니 엄마는 오늘 알바 끝나고 밖에서 저녁 먹자. 엄마가 편의점 근처로 갈게. 우리 둘이? 지 집에 눈치는 빨라가지고 새로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알지? 그 사람이 너랑 친해지고 싶대. 나랑? 왜? 나는 친해지기 싫은데? 좀 잔말 말고 그냥 같이 먹어. 그쪽으로 갈 테니까 딴 데 새지 말고. 대체 엄마 애인이 왜 나랑 친해지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또 말을 안 들어줬다간 며칠을 들들 볶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근처에 서 있는데 모르는 고급 세단이 제 앞에 서더라고요. 조수석 창문이 열리고 요란하게 화장을 한 엄마가 보였죠.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면서 앞에 앉은 둘을 보니 어찌나 역겹던지. 원래도 엄마와 안 친했지만 역겹게 느껴진 건 그날이 또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엄마의 애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그래도 아빠의 새가족보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음식도 먹을만 했고요. 이름이 혜선이라고 했죠? 네. 와, 차갑다. 차갑다 못해 추운데? 우리 그러지 말고 친하게 지내요. 이제 자주 볼 건데. 엄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젊은 남자. 이 남자가 왜 우리 엄마랑 사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우리 엄마랑? 엄마한테 뭐 사기치려고 하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 딸린 10살이나 많은 이혼녀를 만나줄 이유 같은 건 없어 보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엄마의 애인은 집 앞까지 저희를 태워주더군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남자한테 콧소리를 내면서 인사하는 엄마가 어찌나 한심스러워 보이던지 그 곁에서 목만 까딱하며 저도 겨우 인사를 하곤 바로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엄마와 떨어지고 싶었으니까요. 그날을 기점으로 엄마의 애인은 질기차게 저와 마주치더군요. 처음엔 인사만 겨우 할 정도였는데 사람이란 게 이상한 것이 자주 마주치니 경계심이 줄어들더라고요. 반기는 척도 안 하는데 굳이 제 얼굴 앞에 머리를 들이밀며 인사를 하고 시답지 않은 얘기들을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짓까지 하니 이 사람은 생각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허술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두 마디씩 대화도 나누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아저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안 다녀요? 맨날 엄마랑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드디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와, 진짜 감동!
말 걸어주는 게 뭐 그리 호들갑 떨 일이라고 친해진 것 같다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게 또 그리 싫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미운정이라도 된 건지 아저씨 펀드 회사 다녀. 매니저? 이번 달에는 제법 수익이 좋아서 이렇게 농땡이 때려도 되지요. 펀드요? 그럼 투자하는 그런 일 하세요? 그럼 내가 이래봬도 업계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매니저야. 몰랐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진짜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믿지는 않았는데 그게 1주, 2주 지나니 또 그 사람이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학교를 일찍 마치고 저녁 알바를 가기 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 엄마의 연하 애인이었어요. 지금 엄마 없는데요? 알아. 밖에 너무 더워서 집에서 기다리려고. 나 들어가도 되지? 단둘이 있는 게 찜찜했지만 한여름인 바깥 날씨가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라 별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야, 진짜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네. 고마워. 연하의 애인은 소파에 벌러덩 앉아서 쉬더라고요. 저는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에 물을 받는데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누나 오면 같이 시원한 걸로 저녁 먹으러 가자. 저 알바 가야 돼요. 또 알바가? 이야, 진짜 성실하네. 혜선이는 알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해? 뭐 하긴요. 돈이야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지, 많으면 좋지. 근데 그렇게 알바만 해서 언제 큰돈 만져보나. 내가 그딴 알바 안 하고도 큰돈 만질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한번 들어봐. 날씨가 더워지면 안 그래도 진상 손님이 많아 알바를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던 시점이라 그런지 일을 그만둘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연하의 애인의 말이 조금은 솔깃했죠. 부담 갖지 마. 그냥 얘기만 듣는 건데. 의외로 고급 정보다 이거. 저 돈 없는데요? 알아. 내가 혜선씨 돈 있을까봐 알려주는 줄 알아?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그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는 커다란 파일을 꺼내가지고 펀드로 투자할 때 나는 수익을 보여주더라고요.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금융 공부를 처음 해본 저로선 뭔 말인지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이해가 안 됐는데 일을 그만두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게 너무나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어머, 혜선아, 자기랑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오, 우리 아기 왔네요. 혜선씨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팁 하나 알려준다고. 우리 혜선이는 건들지 마. 쟤 이런 거 전혀 몰라. 알았지? 나도 들어보니 다 이해되는구만. 엄마의 핀잔에 괜히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알바를 하러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진상 손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일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나오기 전 연하 애인한테 얘기 들었던 게 생각나서 더욱더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한번 불려볼까? 2배만 띄어도 돈이 8천만 원인데 아무래도 그때 저는 돈 욕심이 많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2배만 띄어도 8천만 원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알바만 해서는 큰 돈 못 만지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면서 모은 돈이라 그런지 애착이 많이 가는 소중한 돈이었기에 어떻게든 잘 운영해서 불려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죠. 결국 그 다음날 저는 연하 애인에게 연락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예요. 혜선이구나. 그래, 무슨 일로? 특유의 유들유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연하 애인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죠. 내 돈을 투자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유명한 투자회사 앞에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커피숍에서 마주보고 앉아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대뜸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4천만 원이라고 순순히 대답을 했고 금액을 확인하고 그의 얼굴은 화색이 돌았어요. 바로 펀드 상품들 브리셔를 꺼내들고 저한테 설명을 시작했고 하나같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은 상품들만 골랐다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진한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또 맞는 줄 알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요. 투자할 펀드 상품을 몇 개 고르고 나서 그는 저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좌번호가 아저씨 개인 번호네요? 내가 우선받아서 상품별로 계약 넣을 거야. 사무실에 가서 수익 더 좋은 거 있는지 보고 바로바로 투자해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보내. 내가 상품 계약서 바로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갈게. 저는 그의 말을 믿고 통장에 있던 피 같은 제 돈을 몽땅 연하 애인의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2배, 3배로 불려진 제 돈을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었죠. 그날 자기 애인과 거래를 한 건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싫었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그걸로 뭘 할지 혼자 상상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웃으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저는 엄마의 연하 애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엄마, 아저씨 몇 시에 와? 몰라? 온다는 소식 없었는데? 너한테 온다고 했어? 아니 그냥 뭐야, 둘이 언제 그렇게 친해졌대? 근데 그 아저씨는 돈 잘 벌어? 그래, 그쪽 계통에서는 꽤 유명한가 봐. 엄마랑 만나도 그 사람이 돈 다 쓰잖아. 믿을만 한 거야? 그렇대도 얘는 엄마가 아무나 만나겠어? 전화 한번 해볼까? 엄마는 제가 그 아저씨를 기다리는 게 기분이 좋았는지 연하 애인에게 전화를 돌렸고 신호음이 계속 갔지만 연하 애인은 받지 않았어요. 뚜르르르르 뚜르르르르.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안 받는다고? 그래, 이런 적 없었는데?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거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발 그 예감이 틀렸기를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 기도는 들어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연하의 애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엄마가 수차례 연락을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엄마는 나쁜 놈, 날 배신해? 엄마, 뭐야? 그 아저씨 연락 안 되는 거야? 그래, 내 돈. 돈? 무슨 돈? 엄마도 그 아저씨한테 투자한 거야? 너도?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난 몰라 정말. 저는 엄마에게 화를 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무슨 돈을 얼마나 준 거야? 그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 4천만 원. 뭐라고? 아이고 이거 사. 그 큰 돈을 엄마랑 상의도 없이 주면 어떡해? 엄마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그쪽에서 유명하다며. 아이고. 엄마는 속상한 제 등짝을 때리며 계속 한숨만 쉬셨습니다. 엄마의 연하 애인은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고 저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그 돈 4천만 원을 그대로 날려버렸죠.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아빠에게 뜯어낸 돈으로 그 사기꾼한테 1,000만 원을 해다 바쳤다고 합니다. 일주일만 쓰고 준다고 그래놓고는 그 일주일 상간에 저한테까지 사기를 쳐서 5천만 원을 들고 튄 거죠. 그 사기꾼이 준 명함을 들고 회사를 찾아갔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소리 뿐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사기로 고소를 했지만 이름도 나이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밤에 자다가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져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인간한테 그렇게 어이없이 사기를 당했나 싶어서 울분을 토했어요.
너무 억울했고 정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또 다른 애인을 만나는 것 같더군요. 더 이상 엄마와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졌죠. 그렇게 남자한테 데이고 저러는 거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엄마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죠. 작은 월세방을 하나 구해서 드디어 독립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제까지 알바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대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취업한 곳은 자동차 부품 회사 경리 보조였어요. 경력도 또 그쪽으로 스펙도 없었기에 사무보조로 일을 시작했죠. 회사 일은 재미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막내였기에 같이 일하는 분들께서도 저를 잘 챙겨주셨죠.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물류 쪽의 팀장이었는데 엄청 유쾌한 성격으로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 사람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 연애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남자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1년 동안 남편이 보여준 신뢰와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제가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단 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 하나 있는 신우이가 문제였습니다. 신우이는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 꼴의 신우이라고 아주 대접을 받으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애가 어려서 그러니 저에게 이해하라고 했지만 신우이 나이 때 저는 제 밥그릇 제가 찾아 먹고 살았던 터라 너무 철이 없어 보였어요. 또 한편으로는 든든한 부모님 그늘 아래서 곱게 자란 신우이가 부럽기도 했고요. 저희 신혼집을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조금 연식이 있는 아파트라서 결혼할 때 리모델링을 싹 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사 시공이 예상과는 달리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2달 정도를 시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걱정이 안 되었는데 시누이가 신경이 쓰였어요. 저희가 들어가기 전부터 나 불편한 거 딱 질색인데 새언니 2달이니까 우리 서로 좀 조심해요. 네 아가씨 그래요? 참 싸가지 없다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참을 수밖에요. 하지만 신우이의 경우 없는 행동은 한 번씩 선을 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데 아침밥은 제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말 할 줄도 모르는 주방 살림에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는데 항상 아침밥을 드시고 나가셨죠.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신경 써서 아침밥을 준비한 첫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이라 그런가 더 맛있구나. 아침부터 음식한다고 고생했구나. 시부모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고 남편도 저에게 엄지척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제일 늦게 일어나 씻지도 않고 잠옷을 입은 채로 주방으로 오더니 언니 나는 토스트 해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야 그건 네가 해먹어 무슨 토스트 타령이야. 뭐 나 원래 아침 토스트 먹는 거 몰라? 아침엔 밥이 안 넘어간다고. 너희 새언니도 지금 빨리 밥 먹고 출근해야 돼. 니 건 네가 알아서 좀 챙겨 먹어. 아니면 일로 와서 밥을 먹든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래 수인아 새언니 음식 솜씨가 좋구나. 와서 밥 먹으렴. 밥 안 먹는다니까. 언니 저 유학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아침밥이 안 익숙해요. 앞으로 제 거는 토스트로 부탁해요. 알겠죠?
라고 하는 시누이. 성질 같아서는 네 거는 네가 해먹으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2달만 있으면 이렇게 마주할 일도 잘 없을 텐데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아가씨, 아침은 빵 사놓을게요. 언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늘 먹던 빵이 있거든요. 이름 보내줄 테니까 그 빵으로 부탁해요. 오늘은 그냥 밥 먹을게요. 라고 하는 정말 얄미운 시누이.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러는 게 익숙한지 별소리 없이 식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저만 어쩔 줄 몰라 했죠. 아침에 밥은 안 넘어간다더니 그날 시누이는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듣기로는 영국 유학 생활도 꼴랑 3개월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유학비로 보내준 돈을 술 먹고 노는데 다 탕진해버리고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정말 정신 못 차린다면서 내 동생이지만 답이 없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시누이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시부모님은 늦게 낳은 딸이라 그런지 오냐 오냐 하셨어요. 혜선아, 좀만 참아. 리모델링 끝나면 우리 둘이 알콩달콩하게 살자. 남편의 말을 위로 삼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성과금을 많이 받았다며 저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이 하나 사준다고 했었는데 기어이 사치를 부리는 것 같아 싫다고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사실 결혼할 때 제가 뭐 해온 것도 많이 없었고요. 친엄마한테는 결혼한다고 연락도 안 했어요. 물론 한다고 해도 오셨겠나 싶었지만요. 아빠와 새엄마가 제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으셨고 아버지께서 저 시집간다고 돈을 조금 해주신 것 말고는 크게 제 돈으로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주고 안 받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이 저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었고 저는 평소에 아낀다고 못 들고 다니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매야지 하면서 박스에 담긴 그대로 옷장에 고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저한테 대뜸 언니, 오빠가 사준 가방 있잖아요. 나 그거 한 번만 빌려줘요. 네? 아, 뭘 놀라고 그래요. 언니도 내 거 뭐 빌리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요. 아니, 아직 그 가방은 저도 한 번도 못 메어본 거라. 언니, 아끼다 똥돼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매려고요. 그래서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와, 언니 진짜 쪼잔하네. 쪼잔? 순간 욱하고 올라왔어요. 내가 쫓아낸 게 아니라 네가 경우 없는 거란다. 하지만 저는 또 속으로 그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한 번만 빌려드릴게요. 저 사실 물건 같이 쓰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최대한 제 의사는 전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제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시누이는 제 가방을 메고 나갈 생각에 눈빛만 반짝반짝 거렸죠. 결국 한 번도 매보지 못한 제 새 가방을 시누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시누이는 지금껏 제가 본 얼굴 중에 제일 맑은 얼굴로 가방을 받아들고는 나가버렸어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어쩌겠어요.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닌 것을요. 괜히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시누이랑 관계만 나빠질까봐 남편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동창 모임이 있어서 그 가방을 메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자리가 길어졌고 너무 즐거웠어요. 2차로 간 술집에서 친구 한 명이 제 가방 위로 물을 쏟아버리는 일이 일어났고 헉! 혜선아, 어떡해? 놀란 친구가 휴지로 제 가방을 닦아주었지요. 아유, 괜찮아, 닦으면 되지. 아, 이거 명품이라서 물기에 약할 텐데 어떡해. 너무 미안해.
친구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명품 가방이 물에 약한지 습기가 약한지 그런 것도 하나도 몰랐기에 너무 미안해하는 친구에게 오히려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친구 말대로 가방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AS를 받을 수 있을까 하여 가방을 들고 갔는데 세상에, 저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되었죠. 제 가방이 짝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남편과 백화점에 가서 함께 샀는데 말이에요. 구매 이력도 확인이 되었지만 이 가방은 그 가방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순간 떠오른 시누이. 이 가방을 먼저 맨 사람은 시누이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시누이에게 아가씨, 제 가방이요. 네? 아, 가방 왜요? 이거 가방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거 제 가방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AS 받을 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들고 갔더니 이거 짝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왜 짝퉁이란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가씨가 이 가방 빌려가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가씨가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짝퉁이랑 바꿔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아가씨가 빌려간 후에 이렇게 되었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언니 진짜 웃기네. 언니가 다른 데서 가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 가방이 언니한테밖에 없어요? 어디에? 저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 때 딱 한 번 들고 나간 게 다고요. 가방이 바뀌었다면 안에 소지품도 바뀌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 없었어요. 그래서 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씨야말로 그날 들고 나가서 다른 데서 바뀐 거 아닌가 하고요. 똥 낀 놈이 썩낸다고 하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시누이. 놀란 시어머님과 남편이 시누이 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께서 이미 가족들 사이에 신뢰가 없는 시누이의 등짝을 때리며 이거사 거짓말 할 걸래. 빨리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 못해? 왜 때려? 지금 딸 말 안 듣고 저 여자 말 듣는 거야? 저 여자라니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어머님께서는 또 한 번 등짝을 때리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자 시누이 방으로 오셨죠.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님께서는 시누이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발견된 진짜 제 가방,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시누이는 제 가방을 빌려가 놓고는 진품을 자기가 가지고 짝퉁을 사서는 저한테 돌려준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거사 당장 새언니한테 사과 못해? 며칠만 쓰고 다시 바꿔놓으려고 했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시누이는 그날 저에게 끝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진짜 시누이는 수준 이하였어요. 그게 그 집에 있었을 때 일어난 크다면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은 글로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시댁에 있는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 시누이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안 갈 것 같은 시간도 어느새 2달이 훌쩍 지나서 저희는 리모델링이 끝난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기쁜 것보다 시누이를 안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신혼을 누리는 것만 같았죠. 행복했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저는 바로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했고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있던 저는 그렇게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시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결혼하는 남자를 소개한다고 해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조용한 한정식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누이에게 줄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식당으로 갔죠.
주차가 많지 않아서 뒤쪽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기에 남편이 임신한 저를 식당 앞에 먼저 내려다주고 주차를 하고 온다고 했어요. 예약한 룸으로 들어가니 시누이가 앉아있더군요. 아가씨 일찍 오셨네요. 시누이는 그때 명품 가방 사건으로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조금 당황했지만 원래 그런 인간이려니 하고 참았습니다. 아가씨, 이거 생일이라서 케이크 하나 사왔어요. 제가 케이크를 내밀자 시누이는 그걸 봤더니 그대로 휴지통에 버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혔고, 어차피 이런 케이크 안 먹어요. 들고 가면 집만 되는데 뭐. 그냥 여기 버려도 되죠? 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망나니 막내딸이 결혼할 남자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시부모님께서 잔뜩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복장에도 엄청 신경 쓰셨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전날 염색도 하시고요. 괜히 분위기를 망치겠다 싶어서 진짜 이 자리만 끝나면 보자라는 심정으로 그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들어오고 소개시킬 시누이의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한 남자가 룸 안으로 들어왔고 시누이는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코맹맹이 소리로 오빠 왔어요? 차 많이 막혔지?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태입니다. 남자가 인사를 했고 저는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남자 몇 년 전에 제 돈 4천만 원을 들고 튄 엄마의 연하 애인. 저는 깜짝 놀라서 그 남자를 쳐다보았고 그 남자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군요. 하긴 임신해서 살이 20kg가 쪘으니까요. 당신은 세아가 왜 그러니? 아는 사이니? 네, 잘 알죠.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여보,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4천만 원 그놈이야. 제 말에 남편이 도망가려는 그 남자를 붙잡아서 제압했고 놀란 시부모님과 시누이,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당한 사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완전히 뒤로 넘어가셨고 시누이는 아니 뭔데 생사람 잡아 라고 하면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그 남자는 경찰서에 넘겨졌습니다. 몇 년 전 저에게 사기친 그 남자가 맞았고 알고 보니 시누이에게도 2천만 원을 받아갔더군요. 그 2천만 원은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거였고요. 저 아니었으면 그 2천만 원도 그대로 사기당할 뻔한 거죠. 시부모님은 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 안도하시면서도 철없는 시누이를 보며 아이고 진짜 너는 어떻게 사람을 만나도 저런 것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하시면서 울분을 토하셨어요. 시누이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해가 있을 거야. 오빠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자는 사기 전과 오범이었죠. 이런 식으로 늘 결혼을 미끼로 여자들한테 접근하는 수법이었어요. 참 세상 좁죠?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누이한테 받아간 2천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제 돈 4천만 원은 당장에 갚을 수 없다면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저와 남편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 사기꾼은 깜빵에 갔습니다. 지금도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누이는 그 사건 이후로 얌전해졌고 저한테 버릇없이 행동을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뭐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사니 내가 참고 살 이유도 없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제 편이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사고 칠까 싶어 항상 시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시누이.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